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저께 미국의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정우영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같이 이렇게 2+2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일본에 들려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2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로 날아가서 거기서 중국 공산당 그 외교 담당 정치구원 양제스하고 또 왕이 외교부장하고 같이 또 여기에 이제 그 바이든의 이제 안보 보좌관인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인 제이코 설리반하고 같이 그야말로 격렬하게 이제 회담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바로 봤는데 와,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양재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그대로 투명하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또 블링컨 국무장관도 뭐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많은 여기 이제 보도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기탄 없이 솔직하게 서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없애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 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역할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해서 12번에 걸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 오늘은 이 2+2 이제 회담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물론 거기 2+2 회담에서도 전시작전권 관련해서 또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겸사겸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경영 박사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또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 2+2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합의들을 했고요. 또 입장차가 분명히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평가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꽤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한미 간에 합의한 사항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부터 이 전분에 걸쳐서 안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확장된 전략 자산을 전개를 하면서 일체의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밝혔고요. 또 그동안 상당 정도로 그 문제가 많았던 이 방위비 문제도 이 주한미군 안전주둔과 동맹 강화 측면에서 방위비 타결을 본 것도 꽤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 정책을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한미 간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서 조율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합의가 있었고요. 지역 내 안정과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통상 문제나 이 코로나로 인한 보건 문제, 그다음에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문제, 또
또 기후 변화에 대한 것, 우주 사이버 분야의 안보 협력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중요한 그 한미 간의 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금 살펴보자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그 사안별로 그런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인지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냐, 한반도 비핵화 문제냐를 놓고 설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 북한이 그동안 이제 쭉 주장해 온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 그걸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북한 비핵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불거져서 결국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한반도 비핵화가 맞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 비핵화 협상이 이게 무용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지금 북한 비핵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북한 비핵화가 답보 상태로 한 발자국도 이게 진전이 못된 이유가 저는 바로 저기 개념에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고, 북한은 그것보다는 주한 미군의 문제 또는 확장 억제력에 포함된 어떤 그 미국의 전략 자산들, 이것까지 포함된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희망사고에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번 이 기회에 좀 이렇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접근을 달리해야 될 것은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노력하겠다는 합의들이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반도에는 이미 남쪽은 전술핵 무기를 해체를 했고 철수를 시켰고 또 핵 개발하는 것들도 용납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은 분명히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이 한반도 안보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북한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식을 갖고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제 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북한에 보면은 그 한국 전쟁이 거의 이제 끝나갈 당시에 정전협정하면서도 그 미국의 이제 네팜탄이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뭐 많이 쏟아지면서 특히 그 미국의 그 핵에 대한 공포, 위협 이런 것이 이제 엄청나게 강했었고, 그래서 그 김일성 때부터 결국은 제국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핵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핵을 만들자는 거였고, 우리가 전술핵을 여기 한반도에서 뺐다 하더라도 이제 핵이라는 것이 잠수함에서도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때 거듭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1990년도입니까? 그 한반도에서는 핵을 생산하지도 않고
대치 운영하지도 않겠다는 그 남북한 간의 합의가 있었거든요. 핵무장은 않겠다는 그 분명한 남북 합의가 있습니다. 그걸 파기하고 북한의 핵을 지금 개발하고 형사살상 핵보유가 됐는데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로 따진다면은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히 어떤 그 핵전력의 한반도 전개뿐만 아니라 이 적대시 정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남쪽의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북한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주한미군의 문제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지 않는 상태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이 북한 비핵화지 한반도 비핵화 성격이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북한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가 적대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더 협상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건데 왜냐하면 이런 협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꾸 정권이 바뀌면서 신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 이거를 갖지 않는 한 이 핵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북한은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하는 그것은 난망한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이 8차 당대회에서도 공개적으로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죠. 이 전략 무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전술핵 무기를 전격적으로 개발을 지시하는 등의 그래서 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기에 통일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하나의 레토릭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저놈들의 의소리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뭐 한반도 비핵화든 북한 비핵화든 그것은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또한 남북한의 어떤 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 무엇인가도 함께 생각을 해야지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어떤 우리의 그 지나친 환상에 빠져가지고 하다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서 동시에 그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이 모든 그 협상을 절대로 선언을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핵 무기를 뭐 50기 또 상황에 따라 100기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전력화시키는 상황이 된다면은 전혀 어떤 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제 제가 뭐 나름대로 솔루션을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은 가능성이 0%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핵에 집착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가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터디펜던스 서로 상호 의존을 계속 높여가지고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방식 서로 의존을 높일 경우에 위협이 감소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방식을 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좋고요. 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졌다. 그 중국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예. 하는 그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예. 참 대단히 그 중대한 문제 제기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그 우리 안보의 최대 이슈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되느냐가 우리 안보의 또는 생존에 굉장히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이제 한미 2+2 회담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그 중국에 대한 자세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한미 공동으로 견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를 저는 많이 보내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또 우리의 또 그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이제 제1의 우리의 교역국으로서 이제 경제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우리의 입장을 우리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안보 동맹이 어떤 미국의 요구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중국의 그 경제적인 또 문제 또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 또 중국의 협조를 바라는 뭐 이런 우리들의 또 전략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와 중국과의 관계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충분히 좋게 유지해 가면서 또 동맹 관계인 미국과의 관계도 또 좀 갈등을 줄이는 뭐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투키디데스라는 이제 국제 정치 학자가 그리스 시대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력 전이가 일어날 때 이제 패권 전쟁이 이제 패권 갈등, 패권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사실은 그 차이나 라이징 중국이 부상하는 거에 대한 위협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게 제가 볼 때는 안보적인 측면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과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어떤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또 시장 경제라는 이런 이제 가치 동맹인데 우리가 이런 가치 동맹을 하는 것은 다른 가치를 공격한다든가 다른 가치를 없앤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우리 가치의 우월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앵커리지 이제 회담하는 걸 봤는데 서로 간에 가치가 다른 거에 대해서 서로 이성적으로 서로 협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런 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권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서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는 서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거 전쟁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대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거는 끔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서로 이해를 하고 협상을 하고 이렇게 서로 고치도록 도와주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잘 짚어주셨는데 미중 간의 이 패권 경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위협을 느껴서 거기에 대항하는 이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 가치 전쟁, 이념 전쟁, 심지어 기술 패권 문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단순한 그 대결이 아니라 이양 강대국 간에 치열하게 기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과연 우리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게 결국 그렇게 봤을 때 이 가장 우선시하는 국가 이익과 가치가 뭔가를 좀 우리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치와 국가 이익에 기반을 갖고 이 동맹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서도 그 가치나 동맹 국가이익 차원에서 또 고려할 것은 이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이 있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에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그 무적 관계의 것을 접근하지 말고 이 같이 더불어 성장하고 서로 그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로서 인식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과연 유럽의 평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이죠. 유럽은 지금 아시듯이 미국과 함께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가 있고요. 또 유럽 국가들 상호 간에 결코 이 적대 관계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그 안보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유럽 안보 협력 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우리 한반도에도 이게 적용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존속시켜 나가고 또 다른 이 동북아의 어떤 안정과 협력의 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모든 국가들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저 한미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그럼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그 한미 2+2 회담에 대해서 어떤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반응이 뭘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좀 검색을 해 보니까 글쎄 제가 속속들이 모르는 그런 분야가 있을지는 몰라도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네, 추후에 이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고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 이제 공식 반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미 2+2 회담에 대한 중국의 특히 외교부의 그런 공식 반응은 이제 특별한 게 없는데 이제 그 의미는 뭐냐? 중국이 어느 정도는 수긍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받아들일 만하다. 중국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미일 2+2 회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은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한미 2+2 회담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뭐 그렇다면은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판단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반응은 이제 학계 그리고 이제 관영 이제 언론들의 그런 반응인데 여기는 좀 특이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은 중국을 떠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 경제적으로 긴밀하고 정치적으로도 중국과의 연계가 있다. 이제 그것은 뭘 하냐면 정치적으로 연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한국이 이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한국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중국의 반응을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긍정적으로만 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또 다른 과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참 놓쳐서는 안 될 파트가 그 중국과의 관계 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좀
당당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저자적 비굴한 모습도 있다고 나타나는데 이른바 이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한테 압박을 하고 그 고통을 주는 참 어이없는 액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생존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중국의 위협을 하는 지역으로 우리 한국을 보고 있다는 것이 참 어이없는 짓이고 그리고 중국도 그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는 어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예.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이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선두에 서서 그런 것을 또 요구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미국의 그 주문도. 그래서 이 적정한 그 수위를 조절하면서 관계를 해나가되 이 주권 독립 국가로서의 이 나라의 안보와 가치를 수호하는 이 기본 것은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가치의 문제는 가치가 위협받게 된다고 할지 이것은 그 바로 우리 안보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의 행담이 과감히 우리가 그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결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세 번째 또 한미 간의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이 이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미 협력을 어디에 두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사실 이제 그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 이제 한미일 그 협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일 간의 지금 이 관계가 지금 이렇게 경색된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시했다는 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또는 뭐 비공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명히 이제 미국 측이 이제 자신들의 그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그 한미일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그 풀어나가고 지금의 이런 갈등을 어떻게 이제 해소하느냐 하는 그런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산불에서 중국의 그 사드 관련해서 이제 산불 약속을 했듯이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겠다 하는 또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은 한미일 협력의 그 발전 그 범위와 발전의 그 어떤 그 최종 그 상태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한말 이제 시대에 우리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따라하고 청나라에 따라하고 러시아에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본과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보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충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 있고 충분히 일본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본도 그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한미일 경제 협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안보 및 군사 공조 체제 구축 문제는 분명한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미일 안보 및 군사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분명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한 또 유사시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서 후방 기지로서의 주일 미 해공군 기지랄지 그다음에 또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정보 감시 기능이랄지 여러 가지 그 후방 작전 요소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뗄 수 없는 관계. 평시에도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는 그 정보 능력은 무리 못지 않거든요. 같이 공유하면은 그만큼 우리 안보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이 되다 보니까 이 초점이 북한에 대한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 예. 따라 그 방향이야 되지. 이 한미일 안보 협력하는 것이 우선은 또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 또 자, 이제 네 번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전자권 문제입니다. 전자권 전환 문제는 2006년도에 한미 간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어 왔고 이번 한미 투+2 회의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전자권 전환은 조건에 의해서 충족이 됐을 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들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참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조건을 충족을 시켜서 해나갈 것인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하게 되면은 전시작전권을 받는다. 그걸 또 단계별로 이제 검증을 한다. 이제 이런 건데 뭐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에 방점은 지금 그 미국이나 이제 미군이 주한 미군이 주장하는 이유가 그 한국군에 대한 레버리지를 상실하는 문제. 요게 지금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입장 차이가 생겼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으로서 그러면은 미국의 어떤 우리가 레버리지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을 진지하게 그 미국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한국이 이제 그 정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됐는가? 뭐 꼭 그렇게 뭐 나쁠 것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미국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레버리지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 측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공동 이제 선언문에 나온 그 선언문에서 보듯이 미국은 아직 조건이 성숙이 안 됐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우리 지금 한국이 점차 이제 중국 쪽으로 편향돼 가고 있다는 그 시각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전자권을 이제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그러면 이런 한국이 한미 동맹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한미 동맹을 벗어나서 지금의 같이 이제 중국 편향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한국군은 한미 동맹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그건 전략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게 늦추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중국 질서에 편입되고 미국을 대체하는 중국과의 동맹 관계가 발전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저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봐요. 말씀드린다면은 가치를 달리하는 중국을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중국과 군사동맹으로 발전된다. 그건 뭐 미국 측들이 기우고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뿐만 아니라 이 동맹이라는 것은 어떤 위협의 인식을 공유했을 때 존속이 가능한 건데 이것을 이렇게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이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한국군들 마음대로 통제를 해서 한국군도 당연히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냐면은 한미동맹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상호방위조약에 보면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체결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또 특정 국가인 중국을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안보와 가치에 위협을 주는 어떤 세력이라면은 공동 대처할 수 있다는 그 한미동맹 정신에 의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전자권이 넘겨가서 있을 때는 이런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동맹이 완전히 해체가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천천히 기대할 수가 없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도 이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해나갈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북한의 위협이 없다고 해서 또 지명국의 위협이 없다? 그것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동맹관계 차원에서 이 전자권 전환 문제를 한다면은 오히려 더 전자권을 전환해주고 있을 때 훨씬 더 북한에 대한 위협을 상당 부분 한국이 담당을 하고 또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전력을 갖춘 막강한 군대로서의 그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말씀드렸듯이 이 가치와 안보의 위협을 하는 대상이라면은 함께 공동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보죠. 저는 뭐 이걸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전시작전 작전권 전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이제 힘이 구사력이 뭐 엄청난 상태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 동맹의 발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특색에 맞게 한미 간에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권 전환이 이제 그 미치게 주장하는 것처럼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도 분명하고요. 조건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가능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 갖춰 나가면서 하자. 그래서 마침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을 통해서 상당 파트는 두 번째의 새로운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가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그게 지금 3단계 조건인데 그 첫 번째 IOC는 했고요. 두 번째 FOC를 해서 후반기에 이 FMC라고 합니다만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능력 테스트를 하고 그때 이제 언제 전자권을 결정할 것인가 넘겨줄 것인가 시기를 확정해가지고 SCM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면 그것이 빠르다면 뭐 내년도라도 뭐 내후년에 이렇게 돼야지 전자권을 100% 완전히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만이 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특히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에는 창설부대들이 있습니다. 창설부대들은 그 창설부대가 임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검증평가하는 단계를 분명히 거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합사 현 체제를 그대로 존속시켜 나가면서 그 헤드만 사령관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창설부대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분명한 것은
이 전자권 전화의 문제는 어떤 능력 문제 못지않게 우리 의지의 문제고 이 전략이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예. 그다음 또 뭐. 예.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참여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해답이라 그럴까 정답이라 그럴까 그거는 이미 우리 정부가 밝힌 것 같습니다. 이번 2+2 한미 안보 회담에서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이신 정의용 장관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느 특정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인태 전략에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태 전략이 어느 특정 국가를 지칭을 하고 거기를 겨냥한다면은 우리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라면은 우리는 인태 전략이 갖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 코로나 협력이라든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미 우리 입장을 밝혔는데 그 방향대로 계속 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지 방향 자체는 잘 정해졌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쿼드 문제 또 쿼드 플러스 문제는 인도나 일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처해 있는 입장하고 한국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고 이스트에서 고 웨스트로 옮기면서 물론 중국과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또 커요. 호주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하고 같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같이 이익을 공유하고 그런 상황이고, 일본은 중국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100% 같이 가야 되고 그런 건데, 한국은 좀 입장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양단 간에 하나를 또 결정해야 한다는 아마 미국이 이렇게 요구돼. 왜냐하면 충분히 서로 쿼드와 이거 또 신남방 이거하고 또 한미일 협력 이것이 충분히 조화가 가능하고 또 쿼드 자체가 어떤 경직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리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양단 간에 결정하라 그럴 경우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위협을 분석해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냐, 혹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개방된 자유로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은 분명히 특정 국가를 포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 실체도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국제 규범과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면은 그것은 이 개방된 열린 그런 국제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대처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해상 교통로가 있습니다. 이른바 인도 페르산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인도양을 거쳐서 말라카이를 통과해가 남중국해, 그다음에 동중국해, 우리 쪽으로 유조선이나 상선들이 많이 통항을 하는데, 이 지역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열린 개방된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중국을 떠나서 또 중국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같이 공동 대처할 수 있다고 해요. 이른바 해양안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양안보 문제고, 또 이쪽 신남방 지역인 아시안 국가들이나 인도까지도 이 지역은 분명히 경제협력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의 발전된 이런 발전 전략들을 전파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동안보 협력 측면에서도 그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분명히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위하기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어느 특정 국가를 검명을 해가지고 그 위협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행사된 것이 아니라면은 진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있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방된 자유로운 이 세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라면은 저는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또 다음. 네,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이나 중국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방관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던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는 분명히 입장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방금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방관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저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고, 그리고 우리도 또 이제 과거의 그 인권에 대한 아픈 또 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 때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또 우리의 국제사회에 대해서 강하게 인권 문제로 어필을 해서 또 동의를 얻어냈고 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을 놓고 봤을 때 북한과 또는 어떤 특정 국가가 이제 인권을 저렇게 무시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그런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똑같은 이제 제가 강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100% 동의를 하는데,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앵커리지에서도 보니까 신장 위구르, 홍콩 이제 아주 격렬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위협을 느끼는 거가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중국이 한 108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 소수민족들이 각각 독립하겠다고 막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중국의 엄청난 내부 위협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또 북한은 북한대로 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서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인권 신장이, 인권 보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나쁜 놈, 김정은 너 나쁜 놈, 계속 나쁜 놈 해가지고 악의 축 이렇게 해가지고 악이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거를 좀 곁들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본질적인 문제 있죠. 인간의 존엄성 문제나 생존권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천부의 권한인데, 인권인데, 이 문제는 이 정치 체제 문제와도 연관돼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북한이라는 사회가 예를 들면은 GDP의 한 23%를 국방비에 지금 투자하면서 체제 전속을 위해서 엄청난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다 보니까 북한 지도자가 정녕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과 생존권을 의식하는 친구라면은 그렇게 그 많은 돈을 핵무기 개발에 쏟는 것보다는 예.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그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못 살다 보니까 그 악에 받쳐가지고 막 그냥 자기 체제를 존속하기 위해서 버둥버둥하는 그 모습이 참 처량하기도 한데 예. 참 우리 동포가 저렇게 그 인권이 유린되고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같은 동포의 입장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그냥 봐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제 그 공산주의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재 저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각 나라마다 그 역사 발전 양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농사를 할 때 그 벼농사 조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고 그래요. 빨리 자라는 벼가 있고 늦게 자라는 벼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늦게 자라는 벼한테 너희들 빨리 자라라고 그 이삭을 뽑아 놓으면 다 말라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어차피 기왕지사 저렇게 제도를 택한 나라들인데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네. 참 대단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귀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참 투+2 회의가 단순하게 어떤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대단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한미 간에 논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좀 더 그 입장 차이가 있고 다른 길을 가게 되면은 한미동맹이 파열음을 갖게 되고 결국은 우리 안보나 국가이기까지 상당히 중요한 악영을 미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하는 생각을 함께하는 그 전략적 소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그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한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들과 심지어 북한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모든 채널에 서로 만나고 교육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면은 어떤 중국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받지 않고도 서로가 함께 평화로운 상태에서 공동 번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건데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참 중요한 말씀들 많이 나눴네요.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의견을 여기 댓글 통해서 나눠주시도 좋고 또 여기 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은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사님 또 하실 말씀? 아닙니다. 이제 충분히 됐습니다. 그래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전시 작전권 그 전환을 한 12차례에 걸쳐서 오늘은 사실은 전시 작전권 전환의 그 의의와 목표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온 그 정경련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또 이 2+2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좀 부탁을 해서 왜냐면 이 문제가 또 여기에 또 전시 작전권 문제도 그 타픽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졸지에 여기 모여서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어떤 그 논리적인 그 어떤 취약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지금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